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의 홀릭 대표입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진행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9시 2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장전 해외 시황, 해외 주식 소개, 국내 주식 교육, 국내 주식 소개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을 통해서 저 홀릭과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두들 다 아시는 노란톡 메신저에서 오픈 채팅방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홀릭 안전매매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보다 더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여기 TV 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바쁜 아침에 제가 다 이야기해드리지 못한 시황, 파생상품 전략, 주식 교육, 종목 전략 등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는지,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0일 미국 시간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가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0.3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0.43% 하락, 그리고 나스닥은 0.95%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럽 중앙은행 ECB는 이날 기존의 통화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40년 만에 최고치였고 국제 유가는 변동성 장세 끝에 하락세를 재개했습니다. 이제 오일 가격은 뉴욕 유가는 아랍에미리트의 오락가락하는 행보 속에서 급등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은 소비자 물가와 유가 상승세,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등을 주목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달보다 0.8% 올랐고 전년 대비 7.9% 올랐습니다. 이것은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0.1%포인트씩 웃도는 수준이고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 7.9%라고 하는 것은 1982년 이후 이제 최고치라고 합니다. 음식료와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달보다 0.5%, 그리고 전년 대비 6.4%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유가는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WTI 크루드 오일 가격은 이날 배럴당 106달러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이 터키에서 만나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은 별다른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회담을 종료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협상 날짜를 잡지 않았고 이달 말까지 다시 한번 협상을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별다른 결실 없이 회담을 마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해지면서 2%를 돌파했는데요.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 종료 시기를 대폭 앞당겼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자산 매입 종료 시점, 그러니까 테이퍼링의 종료 시점입니다. 이것을 늦출 것으로 관측되었었던 ECB는 시장 예상과는 달리 좀 빠르게 자산 매입 종료를 언급했습니다.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ECB는 정책금리를 동결하고 1조 8,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이달 중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달에 200억 유로 규모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APP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것을 통한 채권 매입은 4월에는 400억 유로, 5월에는 300억 유로, 6월에는 200억 유로씩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분기부터 줄이기 시작하겠다고 정한 것에 대해서 좀 대폭 앞당긴 거고요. 기존에는 채권 매입을 3분기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전망이 약화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채권 매입을 완전히 종료할 수 있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자산 매입 시기를 좀 더 연말까지 늦출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시장 참가자들이 좀 놀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중앙은행은 이제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수정하기도 했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높였습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성장은 낮을 것이고, 그리고 물가 상승세는 좀 더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물가 목표치를 2%로 정해놨기 때문에 현재 물가 수준이 목표치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ECB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가격 강세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추가 상승할 것이고 전쟁이 가져올 불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 매입 종료가 바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합니다. 자산 매입 종료 후 썸타임 얼마 뒤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며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채권 매입이 종료된 직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차단,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너무 큰 충격이 오지 않도록 조절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 중에는 어제 기술주나 필수 소비재, 금융통신 관련주가 하락했고요. 에너지, 인위소비재, 유틸리티, 부동산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아마존의 주가는 회사가 20대 1로 이제 액면 분할에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5% 이상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아마존이 주식 분할에 나서면서 아마존은 다우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가 은행 중에 골드만삭스가 러시아에서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연준의 3월 긴축 행보에는 그대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오펙의 핵심 멤버인 아랍에미리트가 좀 증산을 하겠다. 또는 이제 또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오일 가격에 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균열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오일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가장 이 러시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인데 여기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가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또 국제 유가 급락이 촉발되면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와 함께 자체 생산 능력보다 훨씬 낮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하루에 100만 배럴 이상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러시아와의 이 전쟁 관련해서는 좀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2008년대보다는 전력에서 현대화되긴 했지만 운영 방식은 그때랑 똑같은 방식이다. 전쟁하는 균형이. 그래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좀 빨리 전쟁이 끝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전개가 지지부진하게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러시아군의 사기도 떨어져 있고 조직력도 떨어져 있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적적으로 이기거나 혹은 점진적인 러시아의 패배이거나 이런 것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7.9%로 40년 내 최고치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전쟁 이슈가 반영되는 3, 4월의 데이터가 아무래도 앞으로 물가 상승세 방향에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전쟁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고요. 앞으로 이제 연준과 ECB의 정책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통화 정책과 관련한 내용, 그리고 이제 전쟁과 관련한 내용 계속해서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해외 주식 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주식은 에어비앤비인데요. 에어비앤비는 글로벌 최대의 홈쉐어링 플랫폼입니다. 호스트와 게스트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해서 220개국에 600만 개 이상의 숙소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메이저 숙박 사업자로 자리매김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호텔 사업자들의 영역까지 뺏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는 호텔이나 항공권 예약, 그리고 OTA들의 비즈니스 모델까지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성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2월달 에어비앤비의 주가는 이제 호실적이나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전쟁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 여행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만은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고 아직까지는 글로벌 호텔이나 여행 숙박 시장에서 에어비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6% 정도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에어비앤비의 시장 영향력 그리고 성장 여력은 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3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비용 절감을 좀 실행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재택근무 그리고 여행지가 좀 다변화되고 호스트 쪽을 좀 강화하면서 플랫폼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 트렌드가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MZ세대의 취향과 맞물려서 이런 상황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것이 있고요. 에어비앤비는 지난 2021년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5%를 상회했고요. 조정 EPS는 예상치를 2.5배,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적 호조는 단순히 이번 분기만의 일이 아니고요. 지난 3분기 연속으로 그리고 매출 관련해서는 5분기 연속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의 하반기 실적 호조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 쪽으로 보셔도 괜찮다고 하는데요. 에어비앤비를 넘어서 여행 산업 쪽에 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에어비앤비가 예약 수치가 2021년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의 긍정적인 변화는 좀 숙박이나 체험의 예약 수치에서 드러나는데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한 숙박이나 체험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 수치를 대부분 회복했다고 하고요. 예약한 숙박이나 체험 건당 금액도 2021년에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예약 건수는 코로나 수준을 회복했고, 그리고 건당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총 예약 금액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예약 건수가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주목할 만하죠. 아직 우리 주변에서 해외여행 수요나 국내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보듯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행 수요는 아직입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이외의 지역의 수요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음에도 대부분 여행은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에어비앤비 예약 건수는 2019년 수준을 상회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곳은 2021년도 에어비앤비의 수요가 코로나19 완화로 인한 리오프닝 수요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2021년도에 팬데믹 이전에 여행이 자유로웠던 시기보다 더 좋은 실적 개선을 이룰 수 있었을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제외한 지역들도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완전히 극복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전체 수요가 팬데믹 이전을 넘어설 수 있었을지,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행 트렌드가 바뀐 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의 실적이 개선된 것이고, 이런 흐름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는 에어비앤비를 넘어서 여행산업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일단 달라진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재택근무 확산이 되면서 장기 여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2년 이상 지속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변화에 익숙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취향에도 이런 것들이 좀 부합한다고 합니다. 이제 에어비앤비 자체도 이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변화가 좀 가속됐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자 주변에 멀리 가는 여행이 아니라 근교의 비도시 지역이나 소규모 도시 쪽으로 여행지가 변화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현재로도 집을 제공하는 호스트들을 좀 수많은 확보를 할 수 있었고, 사용자에게 편리한 플랫폼 개선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가 확산하면서 여행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지역에 한두 달씩 거주하면서 근무 시간에 재택근무를 하고 근무를 마무리하면은 이제 여행을 즐기는 이런 식의 여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고 하고요. 한 여행지에 머무르는 기간이 이전에는 뭐 2, 3일이었다면 이제는 2, 3주에서 최대 1, 2개월까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재택근무 환경은 단순히 코로나 이후에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재택근무가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상시 재택근무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일부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대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있고, 프로그래머들이나 여러 직군들의 많은 근로자들이 재택근무 여부를 직장 선택의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행지가 또 바뀌는 거죠. 이전에는 해외여행이나 굉장히 멀리 가는 여행을 했었는데, 그 호텔에 묵어야 했었는데, 이제 현재 같은 경우는 교외 혹은 근교, 소규모 도시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명 관광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쉬는 방식의 여행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자유여행이나 특색 있는 로컬 여행 쪽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 좀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이제 잘 아는 곳에서 몸과 마음을 쉬고 자신만의 소확행을 즐기는 이런 여행이 보편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에서 여행의 빈도가 또 늘어나면서 여행을 좀 인생의 큰 메인 이벤트가 아니라 생활의 일부처럼 즐기게 되는 거죠. 이제 장기간의 여행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 활성화가 있기 때문에 생활과 여행이 좀 결합된 형태의 이런 여행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호스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을 좀 제거하고 호스트들이 고객에 많이 노출돼서 다양한 호스트들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고객들도 이제 다양한 호스트를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슈퍼 호스트 물어보기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어비앤비의 잠재적인 호스트가 등록 과정 전반에 걸쳐서 기존의 슈퍼 호스트랑 1대1로 연결을 해서 우려사항 같은 것들, 질문사항 같은 것들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호스트들이 더 많이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슈퍼 호스트는 잠재 호스트가 체크아웃 후에 첫 쪽박을 할 때 재정적으로 보상받게끔 해주는 이런 서비스입니다. 일종의 멘토나 멘티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잠재 호스트들은 또 위치나 언어, 목록을 기반으로 해서 슈퍼 호스트와 매칭되고요. 이제 처음에는 9개국에서 이걸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로는 196개국에서 이제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활성 호스트 수가 2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 트렌드의 변화가 앞으로 여행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수혜 기업인 여행 관련 회사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여행 트렌드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이전의 여행 트렌드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대규모 인연이 몰려드는 그런 유명 관광지로 여행을 하는 것보다 이제 그냥 국내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장기 여행을 하거나 이런 여행이 더 증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에 대한 사용자 후기나 또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플랫폼의 경쟁력이 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여행 숙소에 대한 지출은 기존 여행에 대한 예산에 기존 주거비 예산의 일부보다 더해져서 좀 이 숙박에 대한 지출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으로의 여행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잘 대응한 기업들은 여행의 생활화로 늘어난 여행 수요에 이제 좀 크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에어비앤비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되지 않을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에어비앤비의 차트도 한번 잠깐 챙겨볼까요? 에어비앤비의 차트 상황은 $130와 $200 박스권 1년 이상 유지 중입니다.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전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은 좀 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 고점들을 돌파하려면 시장의 전반적인 반등 그리고 이제 자금 유입이 좀 크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인으로 따져보자면 130에서 $140의 정도의 매수는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최근 시장 상황이 아무래도 전쟁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는 결산 기준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완전히 흑자로 전환되는 시점까지는 박스권이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해서 투자 관심 종목에서 제외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저희 야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해외 주식도 함께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해외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러주세요. 그러면 제 소개 시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릭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아서 시장이 주는 수익들을 챙기실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을 도와드리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의 모토는 안전매매인데요. 다들 알고 있지만 잘 지키지 못하는 분할 매수, 분산 투자 같은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실 수 있도록 시청자님들의 심리를 다스리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안전한 매매 대응을 추구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주식과 파생의 비중을 7대3 정도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주식계좌 운영 비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현금 비중을 30% 정도 꼭 보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자본금의 30% 정도 되는 비중을 파생상품 대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매일 스캘핑으로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 대응에 대한 갈증을 파생상품 대응으로 해소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 지수 선물과 옵션을 활용한 단기 대응을 매일 진행하고 야간 방송에서는 해외 지수 선물이나 원자재, 상품 선물 등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주식은 대부분 빠지고 지수 가격이나 상품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는 파생 상품에서도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오전과 야간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 시황 차트 분석, 그리고 주식교육, 파생교육, 종목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실시간 공개 방송에 참여해주세요.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서 상세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를 실행시키시고 여기 TV방송 화면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로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국내 시황 잠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코스피 종합지수는 크게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지수가 2680.32로 2.21% 상승 마감했었고요. 코스닥도 889.08로 2.18% 상승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 순매도가 있었는데요. 이제 외국인 순매도는 3,900억 원, 그리고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기관 순매수는 6,900억 원이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전쟁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이벤트가 마무리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들이 강세를 띠고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과 관련된 협상 기대감 같은 경우는 다시 줄 수 있겠죠. 별 진전 없이 끝났으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고요. 네이버 카카오는 8%씩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대선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에 대해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종목,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활성화 공략 기대감이 있어서 건설과 건자재 쪽에 상승세가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네이버 카카오가 강세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플랫폼에 대한 필요시, 그 최소 규제 원칙, 그리고 친기업적인 기조가 기대되면서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여행이나 항공주, 그리고 한한령 해제, 그리고 콘서트 재개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여행 항공주는 이번에 유가가 130달러까지 가면서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대한 위험이 있었는데 앞으로 오펙 국가들의 증산 기대감이 있어서 국제 유가가 110달러 이상 하회를 했고요. 유가 급등 압박으로 하락했었던 여행 항공주들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전도 이제 원전 수출 활성화 공약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컸던 종목은 카카오, 네이버, 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그리고 기관의 순매수가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제 대선 이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가 탄력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방향성은 아무래도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좀 추가적인 전쟁 협상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 여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요. 만약에 휴전을 도출할 수 있다면 시장 불확실성이 이제 감소해서 증시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또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식 교육 시간입니다. 이제 최근에 러시아 주식이나 러시아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거래 정지가 되거나 상장 폐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아무래도 ETF도 상장 폐지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ETF나 러시아 관련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유일하게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가 딱 하나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킨덱스 러시아 MSCI였습니다. 하지만 MSCI가 모든 지수 내에서 러시아 주식 가격을 사실상 0으로 적용을 하면서 휴지 조각이 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ETF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ETF의 괴리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외 시장의 러시아 상장지수 펀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TF의 경우도 일정 요건이 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순자산 총액이 50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 그리고 유동성 공급 계약을 체결한 LP가 한 개 회사 미만인 경우, 또는 ETF의 한 좌당 순자산 가치의 변동률과 ETF 기초지수의 변동률이 이 상관계수가 0.9 미만이 되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경우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ETF는 일반 기업들과는 다르게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도해서 현금화한 후에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신탁 재산이 남아있는 한 투자자는 금전적인 손실을 크게 입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ETF가 상장 폐지가 되더라도 이 투자자들에게 현금화한 자산들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현재 러시아 지수에 투자하는 ETF 같은 경우는 신탁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본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킨덱스 러시아 MSCI ETF를 운용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공지를 토대로 한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킨덱스 러시아 MSCI ETF의 순자산 가치가 10일을 기준으로 0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에 따르면 그 전날 MSCI 측에서 러시아 주식에 대해 0.00001의 가격을 9일 종가부터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ETF가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한투운용 관계자는 지수 산출이 중단되거나 장외 파생 상품 거래 상대방에게 위험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가 진행될 수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든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문제는 상장 폐지가 됐을 때 투자자님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ETF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폐지되더라도 현금을 좀 이제 자산을 현금화해서 돌려주는데, 이거는 ETF 기초지수 성과를 교환하는 이제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합성 방식이기 때문에 이 합성 거래 상대방이 가격을 0원으로 결정하게 되면은 한 투가 운용하는 ETF 가치도 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또한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지난 4일 장마감 후에 러시아 ETF 거래를 이 7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정지한다고 공시하면서 이제는 손절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게끔 놔두어 버리면은 새로운 피해자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자본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의 러시아 ETF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iShares MSCI 러시아 ETF 또는 반메크 러시아 ETF, 디렉시온 데일리 러시아 2배 ETF 이런 이 상품들이 있었는데,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좀 미국 증시에서 꽤 많은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이 상품들을 매수했다는 얘기죠. 이 세 개 ETF를 합산한 순매수 금액은 이제 2,400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개인들이 산 겁니다. 이 중에 디렉시온 데일리 러시아 곱하기 2 ETF는 이미 상장 폐지가 결정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미국의 ETF 운용사인 디렉시온이 이 상품을 상장 폐지하겠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디렉시온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증시 투자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에 펀드 고문인 레퍼티 자산운용사의 권고에 따라서 펀드 청산을 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RUSL은 오는 11일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고, 디렉시온은 11일에서 18일 사이에 펀드 청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만약에 이제 11일 오늘이죠. 이 이전에 RUSL을 매도하지 않는 투자자님들께는 순자산 가치에 따라서 투자금을 청산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RUSL 같은 경우는 러시아 상장 기업이나 매출 50% 이상이 러시아에서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NVIS 러시아 지수를 2배로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미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은 ETF들도 수익률이 매우 처참한 수준입니다. 한 30개 정도 러시아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ERUS 같은 경우는 5일 동안의 손실률이 50%가 넘었고요. 그리고 RSX도 손실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괴리율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괴리율이 굉장히 크게 확대된 상태라고 합니다. 우선은 ETF가 투자하고 있는 가치가 폭락을 해서 이를 반영한 순자산 가치가 매우 낮아졌고요. ERUS 같은 경우는 운영사가 이 거래 정지된 러시아 증시의 가치를 추정해서 반영하고 있는데 러시아 기업 주식을 낮게 평가하면서 괴리율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부 투자자님들이 러시아 ETF를 저점 매수 기회라고 인식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신주 발행 중단이 되면서 시장 왜곡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괴리율이 1000% 이상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괴리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괴리율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 폐지가 결정되지 않는 러시아 ETF들이 괴리율이 매우 높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순자산 가치랑 괴리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순자산 가치는 ETF의 순자산 가치를 말하는 건데요. 주식이나 현금, 배당, 이자 소득 등을 전부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자당 이 순자산 가치는 총 발행 ETF 증권수로 나누어서 산정이 되고요. 주식시장 종료 후에 이 매일매일 사무관리회사가 순자산 가치를 산출하고 기준 가격을 이제 판매 회사 영업정보 등에 공시하거나 거래소에 공시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자산 구성 내역 등을 기초로 실시간으로 상출을 하게 되고요. ETF가 시장에서 거래되다 보니까 매수 매도에 의해서 혹은 투자자들의 이제 투자 금액에 의해서 시장 가격이 이 가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ETF의 순자산 가치를 실시간으로 공시하면서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에 수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장 가격이랑 순자산 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괴리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ETF의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거나 혹은 저평가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 괴리율이 커지거나 작아지는데요. ETF에 투자할 때는 시장 가격과 순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ETF의 특성상 잠시 동안 괴리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종목은 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괴리율이 3%를 벗어나서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분기별에서 일정 날짜를 초과한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소 측에서 유동성 공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요. 또 빨리 교체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괴리율의 심한 상태가 지속되는 종목은 수급상에 문제가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적정 가격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 대상으로 삼아서는 투자의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괴리율이 높은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상품 가격이나 지수 가격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거나 혹은 더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죠. 지난 팬데믹 때 유가가 오일 가격이 마이너스 가격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당시 국내 상장된 원유 ETF나 ETN의 파생 상품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몰려버리면서 이렇게 이제 원래 상품 가격에 비해서 과도하게 가격이 비싸졌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중에 풀려있는 ETF 물량에 비해서 투자자들이 사들이는 속도나 물량이 더 많았던 거죠. 결국 이 상품에 투자하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원래 상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ETF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몰리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까 이제 지금 현재는 거래 정지가 되긴 했지만은 우리 시장에 상장되어 있었던 러시아 ETF의 괴리율도 이제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30% 이상 괴리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괴리율 거래소 규정상 괴리율의 한도가 6%거든요. 그것을 5배를 웃돌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거래소의 이 거래 정지 결정이 사실은 부합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손절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그 주식들, ETF 관련 주식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아까 괴리율이 1000%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품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시아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ETF의 상장 폐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ETF를 통해서 해외 상품이나 해외 지수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사용할 수 있지만은 괴리율과 같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과도하게 비싼 금액에 사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실시간 방송에서는 이와 같은 이 주식 관련된 혹은 파생상품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자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좀 초보이신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뉴스 기사나 현재 상황에 대입한 내용들로 꾸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간단한 주식 교육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들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마지막으로 국내 주식 소개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주식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이제 두산 퓨얼셀은 두산그룹이 친환경 수소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하는데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PAFC 연료전지와 SOFC 연료전지 기술도 개발 중이고요. 블루,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그리고 수전해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번에 두산 퓨얼셀은 올해 영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또 2021년 12월에는 ESG 평가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서 BAA로 평가받은 바도 있습니다. 올해 두 가지 영역에서 외형 확장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영역의 확장입니다. 트라이젠 모델의 매출 발생 가능성이 주목되는데요. 트라이젠 모델은 거점 그리고 분산 수소 생산이 가능한 수소 생산 모듈이고요. 온사이트형 수소 충전소와 분산형 수소 발전소 등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장과 고객 영역의 확장인데요. 지난해 두산 퓨얼셀은 우리나라 최초로 1.8메가와트 규모의 PAFC 발전용 연료전지를 중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공식적인 이 탄소 중립 선언이 되고 나서 이 에너지 전환 과도기에 있는 만큼 복합 효율이 높고 그리고 검증된 기술력을 가진 두산 퓨얼셀의 연료전지에 대한 선호도가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하락했는데요. 올해부터는 다시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이연된 대규모 프로젝트 관련 매출이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고요. 해외 수출 규모 증가나 트라이젠 모델의 신규 매출 기여가 예상되고 PAFC 발전용 연료전지 수요 회복이 기대됩니다. 연초 이후에 좀 주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매우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두산 퓨얼셀은 총 131메가와트의 신규 수주를 기록했고요. 여전히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좀 주목할 만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자체가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SOFC, 발전용 SOFC의 점유율 확대가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자체 규모가 확대되면서 두산 퓨얼셀의 절대적인 수주 규모가 꾸준히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근간으로 해서 발전용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누적 15기가와트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정책적인 뒷받침인데요. 이것이 이제 대선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봐야 되는데, 사실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도에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고,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도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그리고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제도 같은 것들이 담겼는데, 이걸로 이제 국회 통과가 기대가 됩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순수 수소를 활용하는 연료전지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하반기 두산 퓨얼셀의 신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신규 제품 출시나 해외 시장 개척입니다. 올해 실증 테스트를 마무리한 트라이젠 모델의 이제 매출 기여가 시작될 수 있고요. 거점 수소 생산에 매우 적합한 모델이라고 하는데, 수소 충전소나 발전소 등에서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9월 포산시에 중국 포산시에 PAFC 연료전지를 수출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국내 기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두산 퓨얼셀의 주식 차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에 상승 추세를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고요. 2021년에는 천천히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다가 올해 들어오면서 하락이 컸습니다. 현재는 저점 대비 반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붙은 상태라고 보실 수 있고요. 21선을 지켜주기만 한다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작년 연말부터 올해 1월까지 하락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회복해내는 데는 시간이 또 돈이 좀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저항을 모두 뚫어내야만 이 U자형 회복이 가능한데요. 이 U자형 패턴을 바로 만들어서 52,500원으로 한꺼번에 가는 것보다는 땅바닥이나 계단식 상승을 만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항이 나온다고 판단될 때는 천천히 물량을 줄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 1월 말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아야 상승 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국내 주식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제 소개 마무리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식과 파생을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나오는 수익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희가 또 단타로 얻을 수 있는 파생 상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최근 이 우리 시장도 그렇고 해외 시장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은 변동성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고 아마 고생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도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잘 살아남아서 좋은 수익 얻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도 항상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러주셔서 질문 올려주셔도 되고요. 항상 이제 지켜봐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